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 소추안과 관련해 전면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영수 특검팀도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됐는데요.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최창열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 요지가 공개됐습니다. 보자면 탄핵 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증거가 있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먼저 두 분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국회에서 대통령 위법 사항에 대해서 17개 사항이고 13개 법률 위반, 헌법 위반, 이것을 포함해서 13개의 어떤 항목이 지금 탄핵 소추안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이 답변서에도 있지만 방어권, 항변권을 보장을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뭐 헌법에 보장된 것이고 이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런 판결 이 과정이 형사소송법으로 원칙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법적인 검찰이라든가 특검에서 하는 것과 별도로 형사소송법과 같이 치열한 법리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지대한 법정 공부로 갈 텐데 형사소송법상의 무기대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무기대등의 원칙에 따라서 대통령도 피의자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피의자는 아니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위법사항을 13개로 해서 소추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나는 방어를 할 것이며 그리고 이것이 오늘 뭐 얘기했지 않습니까? 법적인 흠결이 심각하다. 또 소추 사실이 사실이 아니고 입증 근거가 없다. 네. 이런 식으로 전면적으로 부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헌재에서 양쪽의 입장, 탄핵 소추위의 입장도 앞으로 또 답변을 들어봐야 될 것이고 양쪽의 답변을 들으면서 헌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앞으로 지리한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지금 답변서를 16일까지 제출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헌재가 굉장히 빨리 서두르는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헌재가 아무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어쨌든 이 탄핵소추위원단의 의견과 지금 여기 지금 얘기하는 그 답변서 이 내용이 이제 상충되는 것이니까 네. 일단 답변서의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다라는 의견이고요. 또 방어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방어권을 네.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또 답변서를 받아보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낮은 지지율과 100만 촛불 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는 내용은 이거는 임기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답변서가. 그러니까 대단히 적극적으로 지금 탄핵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동을 했다는 것이 요지인데 지금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동을 안 했다는 게 지금 답변서의 지금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촛불 집회나 지난번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표출된 의견과는 아주 배치되고 상치되는 거예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답변서니까 당연히 뭐 방어를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또 이 탄핵소추위원단의 이 반박서를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좀 국민들의 생각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느껴집니다. 네. 근데 이제 헌재에서는 국가의 마지막 보루 아닙니까? 헌법 정신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억울함이 없애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이제 사항이고, 물론 언론을 통해서 의혹이 부풀어지는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진실이다. 그리고 어떤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것을 헌재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오늘 답변서 요지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최순실의 행위 책임을 대통령에게 연계시키는 것은 연좌제 금지의 정신과 어긋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연좌제 카드를 꺼내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입장은 그겁니다.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라 하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에 대해서 비서관들한테 지시를 했다는 것이죠. 비서관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이분들을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본인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통치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했고 그 밑에서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서 비서관이라든가 최순실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밑에서 사익을 편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항변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법적으로 이런 커넥션이라든가 커넥을
법적으로 팩트를 밝혀가지고 이것이 대통령이 여기에 같이 공모했다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 이것이 공모 혐의가 인정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연좌제 말은 좀 상당히 동떨어진 얘기 같아요. 연좌제라는 거는 우리 헌법이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죠. 자신의 어떤 뭐 친척이라든지 그 관계된 인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그 관계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게 연좌제잖아요. 지금 이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나타났던 의혹들이나 정황들을 밀어볼 때 대통령이 지시한 정황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국장과장들의 인사에도 관여한 것도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아무리 이 방어권 차원이라고 합니다만 대통령을 연좌제로 묶는다라는 이런 인식은 대단히 곤란하다. 이건 변호인들이 아마 이걸 그렇게 인식하고 이 답변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이제 탄핵소추위원단과 대리인들이 어떠한 그 반박서를 보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좌제란 말은 정말 생뚱맞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과 대리위원단이 이제 조만간 반박서를 보낼 예정인데요. 최 교수님, 그런데 오늘 이 연석회의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결론적으로는 야당이 이 민주당 몫을 더 추천해달라고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결국엔 더 추천하기로 결정이 났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탄핵소추위원장이 권성동 의원이에요. 권성동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당연직으로 이제 탄핵소추위원장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새누리당의 장제원 의원하고 그리고 윤한홍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탄핵소추위원으로 이제 포함이 됐었거든요. 근데 민주당의 의원들이 포함이 안 됐었어요. 아마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좀 고성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박범계 의원과 이춘석 의원,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이런 세 명이 다시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도 탄핵소추위원단에 포함이 됐고요. 아마 대리인들도 지금 거의 완전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추가되면 한 10명 정도로 탄핵소추위원단과 대리인이 별도로 구성되고 갔습니다. 네. 그러면 향후 이제 결국은 이 길고 긴 법리 공방이 예측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앞으로 이 대리인단, 특히 이 민주당이 보강됐을 때 앞으로 국회에서는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춘다고 봐야 될까요? 국회에서는 이미 초점을 맞추는 것이 13가지 항목을 다 입증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해서 재판관들을 설득하는 것이 기본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13가지의 각각의 어떤 사안마다 치열하게 법리 공방을 벌이고 또 조사 과정에서 서로 대리인들이 서로 신문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지금 전체 대리인단이 15에서 20명 정도가 될 것이고 대통령의 대리인단도 뭐 한 20명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방대한 법적인 전문가, 변호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논리적인 싸움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될 텐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부족하다 보면 이제 촛불 민심도 있고 또 정치권에서 그리고 또 국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또 앞으로 이제 실증을 낼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지리한 싸움 갔을 때 과연 그러면 지금 정치권은 대선 국민에 또 지금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이나저나 이러나 저러나 하여튼 국정 자체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국정 혼란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국정 혼란을 최소화시키는 길은요. 새로운 권력이 빨리 출범하는 겁니다. 헌재는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재가 물론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법률에 입각해서 당연히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거는 뭐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어떤 13개의 모든 것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헌재의 심리라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재판이거든요. 일반 법원하고는 다른 겁니다. 물론 이제 전반적인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만 기본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재로서는 지금 현재 어떤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심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어떠한 순서를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요. 헌재가 의지가 있다면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이 대통령의 자격에 위배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그 이후의 심리는 나중에 하더라도 판결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건 헌재 의지라고 봅니다. 법률의 해석의 문제이고 아직은 헌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지금 이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체제와 권한대행 체제와 야당과의 어떤 충돌 가능성은 굉장히 지금 뭐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문재인 전 대표나 특히 다른 대선 주자가 이 개헌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의도 계속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우리 국내적인 상황도 그렇고 어쨌든 정상적인 권력이 들어서지 않군요. 이런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법률과 헌법을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빨리 헌재가 판단을 내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2달 이내 대선을 치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물론 그동안 이 너무 헌재 심의 기간이 짧아지면은 뭐 검증 절차가 너무 생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아무리 빨라도 2달 이내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헌재가 심리가 사실상 시작된다고 본다면 준비 이제 기일을 시작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 2달이 있고 또 이 헌재가 2달 심리하고 예를 들어서 뭐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헌재 심리 이후에 한 2달 60일 이내에 대선 치러야 되니까 한 너댓 달은 걸려요. 검증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검증은 국민들이 합니다. 정치권이 너무 이 걱정할 필요 없고 그래서 헌재는 국민들의 민심을 충분히 받들어서 무조건 기각해라 인용해라라고 압박을 하는 건 옳지 않겠습니다만 최대한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상당히 올바른 의미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재에서 애초에 심리 원칙을 정할 때 13개를 전부 다 심리를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13개를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것과 정치적 혼란과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혼란을 염두에 두고 헌재가 부실로 해서 대충 해서 그냥 기각이나 인용이나 결정을 해버리면 더 큰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어차피 이 혼란은 우리가 이미 예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헌재로 가서 절차적 민주를 밟기로 한 이상은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지금 빨리 하겠다고 하지만 아무리 빨리 해도 저는 6개월 안에는 끝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여기에서 뭐 개헌이라든가 정치 일정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과 이것은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닥친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헌법적인 질서를 통해서 하려고 했으면 헌재의 어떤 절차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고 거기에 따오는 결과에 따라서 향후 정치 과정 이것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저 맞는 말씀인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헌재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절대 아닙니다. 헌재는 국민 안에 통제에 있는 거예요. 헌재가 언제 뭐 빨리 심리를 하라는 게 헌법과 법률을 벗어나서 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가능하면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의무가 헌재에게 있어요. 헌법은 정치적인 결단이 헌법입니다. 그 정치적 타협의 결과도 헌법인 것이고 헌법을 재판하는 이런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사실상. 저는 이 헌법 문제, 헌재 문제도 이번 이제 일이 끝나면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폐지를 한다든지 헌법재판소장도 국민이 뽑는다든지 이렇게 돼야죠. 국민의 절대 다수가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고 있는 게 현실이고 여론조사 자체가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요. 게다가 국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압도적으로 가결됐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헌법 절차에 따른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국민의 뜻을 존중할 의무가 헌재에 있어요. 자꾸만 무슨 말씀이 헌재 보고 무슨 억지로 강압에 의해서 판단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얼마든지 법적 테두리 내에서 빨리 심의할 수 있는 거죠. 그 언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법적인 테두리에서 빨리 심의하라는 것 자체가 저는 압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왜 압박이에요? 예를 들어서 태블릿 PC 하나하나 아니면 세월호 문제 이것도 지금 청문회를 통해서 하던 7시간 진실 아직도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몇 개월 동안 하여튼 한 1년 동안에도 못 밝히는 것을 헌재에서 밝혀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대통령이 그때 무엇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때 있으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국민의 생명권이라든가 이런 걸 침해했는지 그러면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 어떤 여론처럼 대충 해서 그냥 해가지고 그래 너 잘못했어 처벌해 이런 것은 사법부가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법부는 냉정하게 양쪽의 의견을 듣고 이것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가치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럼 가치 판단하려면 사실적인 증명이라든가 사실적인 입장의 팩트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잠깐요. 세월호 7시간도 마찬가지로 요점만 말씀하시죠. 시간이 별로 양쪽에 없으니까. 다 불러서 팩트를 아니 확인해야 한 되는데 가지 요점만 얘기해서 자꾸 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마시고 제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언제 헌재가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말씀드린 적이 없잖아요.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 자꾸 말씀을 왜곡하십니까? 아니 저도 뭐 다음 달에 판단하면 좋죠. 근데 시간적으로 안 된다는 아니 내가 것 언제 자체가 제가 언제 물리적으로. 다음 달에 판단하고 무슨 뭐 억지 쓰세요? 이렇게 토론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니 그 억지가 아니고 아니 내가 네, 지금 제가 이제 언제 다음 이 달에 하라고 현재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요청 말씀을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뜨겁게 되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제 화제를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결국 헌재 이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부분 중 하나가 또 특검 수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특검 21일 날 이제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이 특검 활동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먼저 이 특검팀이 풀어야 될 의혹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 교수님, 어떤 과제들을 가장 먼저 좀 다뤄야 될까요? 핵심적인 것이 이제 국정농단하고 대가성 부분 아니겠습니까? 헌재에 넘어간 것도 이것이 국정농단이 대통령이 개입했냐 안 했냐, 헌법 정신을 위반했냐 안 했냐, 법적인 것을 위반했냐 안 했냐 이런 것이고, 물론 여기에는 이제 태블릿 PC가 가장 큰 전 이제 핵심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대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창조경제라든가 문화행성, K스포츠단이라든가 이런데 대기업의 자금을 출연하면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고 관여를 했냐, 대가성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관여를 해서 이 기업한테 무슨 특혜를 줬냐, 이것이 사실로 팩트로 밝혀져야만이 헌재에서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팩트가 명확하게 나와서 재판관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해야지. 그러면 다음 달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13가지 정도의 이런 사안을 명확하게 재단을 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기는 헌재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얘기는 됐고요. 제가 그 질문에 답변 드릴게요. 지금 특검의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이제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검찰이 상당히 많은 그 자료를 남겼고 특검에. 네. 우리 이미 이제 검찰 수사는 뭐 이미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뭐 안종범, 최수실 등과 공모했다라고 이제 공동 정범으로 적시해 놓은 상태예요. 상당히 좀 많이 입증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어쨌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의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문제, 특검. 그다음에 대통령의 대면 수사를 어떻게 해내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 문제가 이번 탄핵소추 안에는 세월호 7시간이 들어갔었잖아요. 국회 탄핵소추안에는. 네. 이 세월호 7시간을 어떻게 밝혀내느냐도 특검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임무입니다. 지금 검찰 수사에서는 이 세월호 7시간과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 입증을 못했거든요. 공소장에 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내느냐가 특검 수사의 성패가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화제를 좀 갖고 보겠습니다. 이제 이 황교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직무가 정지되면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선 지 이제 일주일이 넘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이 행보를 놓고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도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장 교수님, 어떻게 일주일 평가하셨습니까? 뭐 저는 뭐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권한 대행은 대통령이 헌법에 부여한 모든 권한을 권한 대행으로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국정의 연속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서 직무는 정지됐지만 신분은 살아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권한이 황교안 권한 대행한테 위임이 됐기 때문에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 다 돼. 그러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한다거나 그리고 새로운 인사를 한다거나, 그것은 뭐 장관을 임명한다든가, 그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그러나 기존에 했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뭐 공공기관장들 23군데가 지금 임명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위 말해서 한전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을 넘게 도과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 정도는 저는 임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을 임명을 한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야당한테 큰 뭐 마이너스가 되나 그런 것은 없다고 보고, 특히 이제 안보적인 문제 같은 것은 대통령이 있으나 없으나, 특히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 부분은 철저하게 안보와 관련해서는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뭐 야당에서 지금 국회에 와서 국무총리로서 답변을 해라 이런 것도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 측 입장에서는 좀 그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내각제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계 장관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걸로 야당에서 해주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공공기관장 임명이나 국회 대정부질문 불출석 의사에 대해서 야권은 상당히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은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뭐 대정부 질문의 그 답변에 안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금 직책은 여전히 국무총리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못 나올 이유가 전혀 없죠.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못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고건 총리의 예를 드는데 그때는 시정연설에 나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안 나갔어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갔던 거예요. 정확하게 다릅니다. 이건 이게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아직은 우리가 예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해서 야당은 좀 불편하신 분들 드러냈습니다만 뭐 역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공공기관장 인사도 역시 검증을 거쳐야 되는 건데 현재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와대 민정수실의 검증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좀 자제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 자체를 가지고 황교안 대행의 어떤 권한 대행으로서의 임무가 지나치게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얘기하기 좀 너무 벗어난 면이 있고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예민한 그 쟁점들이 좀 있어요. 사드 배치는 이미 결정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과연 이제 황교안 권한 대행 시절에 이것을 밀어붙일 것인가. 원래 내년 5월에 이제 결정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문제, 특히 이제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이런 것들은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그런 인식을 야당에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야당이 충분히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사드 배치 같은 경우는 일단 박근혜 정부가 탄핵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탄핵안이 최종 헌재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죠. 이 정책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아라. 다음 정권이 하자. 그것이 여당이 집권을 하든 야당이 집권을 하든 그런 면에서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겠습니다만 그런 예민한 쟁점에 대해서는 야당을 불협화음을 갖지 않는 게 황교안 총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고 또 현재 우리나라의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요. 그래서 이런 그 충고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각의 분석은 황교안 대행이 뭔가 보수층을 결집해서 뭐 대선에 관련된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일각의 주장입니다. 일각의 네. 이제 생각인데 저는 이러한 것들을 의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야당과 여당 이 사이에서 지금 대선을 의식한 행보로 비춰진다면 아마 야당이 상당히 여러 수단을 동원해서 이 황교안 체제에 대해서 불협화음을 빚을 공산이 커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황 대행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아주 낮은 자세로 소극적 대행 자세에 임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이 최 교수님께서도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박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사실상 여야정 협의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야권과 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불협화음을 빚으면서 이 부분도 사실상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나 관심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장 교수님 마지막으로 짧게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이것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께서 이것을 제안을 해서 여야정 합의체를 만들고 했는데 아직 이제 출범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또 원내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나 야당은 의회 권력을 장하고 청와대가 휘청하면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가면서 청와대가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것을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안타까운 장면이라고 보고 민주당이 이미 제1야당 아니겠습니까? 제1야당이 국정의 드라이브에 깊숙이 개입을 하면 오히려 이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유력한 수권 정당 아니겠습니까? 수권 정당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서 정부를 적극적으로 돕든지 아니면 국정 드라이브 하는데 일정 부분 큰 힘을 발휘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